고대 누비아와 쿠시 왕국의 전체 이야기, 우리가 고대 문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와 황금비 스핑크스를 가장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유산을 자랑하는 이집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인류 문명의 위대한 요람 중 하나였죠. 하지만 나일강의 물줄기를 따라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집트의 그늘에 가려져 오랫동안 잊혔던 또 하나의 위대한 문명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곳은 검은 파라오들의 왕국, 신성한 산과 용맹한 여왕들의 땅, 그리고 생명의 강 나일강을 따라 번성했던 고대 누비아의 땅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모래 속에 묻혀있던 이 놀라운 문명의 이야기를 함께 펼쳐보려 합니다. 이처럼 잊혀진 역사의 조각들을 함께 맞춰나가는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세상에 알리는 큰 빛이 됩니다. 자, 이제 수천 년 전 나일강 남쪽의 땅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고대 누비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지리적 상식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일강이 이집트 내륙에서 시작해 지중해로 흘러들어가는 단 하나의 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일강은 그보다 훨씬 더 길고 복잡한 생명줄입니다. 그 시작은 아프리카 대륙의 심장부, 거대한 호수들에서부터 비롯되어 험준한 협곡과 메마른 사막을 뚫고 수천 킬로미터를 흘러 북쪽으로 향합니다. 이 기나긴 여정의 한가운데 역사 속에서 누비아라 불렸던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거센 급류와 깎아지른 절벽 사이에서 세계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하지만 가장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문명 중 하나가 싹텄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첫 상형 문자를 돌에 새기고 첫 돌을 쌓아 올리기 훨씬 이전부터 누비아 사람들은 이미 나일강가에 정착해 소를 키우고 강이 범람한 뒤 남겨진 비옥한 땅에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7,000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당시 사하라 사막은 지금과 달리 호수와 초원이 펼쳐진 땅이었고 가젤 무리가 한가로이 풀을 뜯던 시절이었죠. 기원전 5,000년경 기후가 건조해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물을 따라 강가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누비아에 머물렀습니다. 이곳은 여러 면에서 완벽한 땅이었습니다. 강은 물고기와 농업용수를 제공했고 주변의 언덕에서는 금과 같은 광물이 나왔으며 남쪽의 초원에서는 상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와 중앙아프리카를 잇는 이 길고 좁은 땅을 장악하는 자는 다른 어떤 지역도 넘볼 수 없는 무역과 교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죠. 물론 이 사실은 이집트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비아를 타세티, 즉 활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누비아 궁수들의 경이로운 활 솜씨를 칭송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훗날 누비아 궁수들은 이집트 군대의 핵심 부대를 형성할 정도로 용맹했으며 그들의 명성은 주변국의 공포의 대상이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누비아는 결코 용병의 땅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보다 먼저 소를 기르는 목축 문화를 발전시켰고 오늘날 고고학자들도 감탄하는 검은 광택이 나는 토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들이 아직 마스타바라는 초기 형태의 무덤을 짓는 법을 고민하고 있을 때 이미 누비아에는 독자적인 사회가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초기 누비아인들 역시 북쪽의 이웃 못지않게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무덤에서 발견된 부장품들은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며 수수와 같은 곡물을 기반으로 한 식단은 그들이 자신들의 땅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무엇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의 연결고리는 그들이 나일강 삼각주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광범위한 인류 역사의 일부였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이집트와 수단의 국경선은 이 지역을 무심하게 가로지르고 있지만
고대에는 그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오직 강과 그 강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존재했을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원전 3500년경 나일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서 있었다면 갈대 사이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카누와 흙먼지를 일으키며 강변을 따라 이동하는 긴 뿔소떼,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 그늘 아래서 곡식을 가는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웃음소리와 흥정하는 소리, 돌 도구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곳에서 문명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그림자가 아닌, 역사의 각주가 아닌 그 자체로 풍요롭고 유구한 문명의 뿌리를 말입니다. 만약 고대 이집트가 나일강의 보석이었다면 누비아는 그 보석을 꿰는 긴 사슬과도 같았습니다. 사람과 물자, 신앙, 그리고 때로는 거대한 군대가 이 길고 구불구불한 통로를 지나갔습니다. 누비아의 지형은 나일강 유역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이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강은 잔잔하게 흐르지 않았습니다. 화강암 지대를 지나며 6개의 거센 급류, 즉 대폭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대폭포들은 강을 따라 자연적인 관문 역할을 하며 힘의 지도를 그려나갔습니다. 이곳에서 문명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강인하고 창의적이며 강의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누비아는 그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처음부터 누비아는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동쪽 광산에서 채굴한 금, 홍해 연안에서 가져온 향료, 남쪽 숲에서 온 상아와 이국적인 동물 가죽들이 이곳을 통해 북쪽으로 운반되었습니다. 이 풍부한 자원은 필연적으로 북쪽 이웃인 이집트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누비아를 시샘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교역을 넘어 누비아의 자원을 수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을 캐고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으며 나일강을 따라 보물이 북쪽으로 원활히 운송되도록 감시하기 위해 여러 개의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누비아인들은 결코 수동적인 피해자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적 기록은 훨씬 더 미묘하고 복잡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누비아인들은 이집트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의 문화를 북쪽으로 전파했습니다. 초기 이집트 무덤에서 누비아 유물이 발견되는가 하면 이집트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 놓이기 훨씬 이전부터 복잡한 사회 및 종교 구조를 발전시켰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토기 양식, 장례 관습, 그리고 특히 중요한 소를 숭배하는 목축 문화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였습니다. 누비아인들에게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자 영적인 존재였고 때로는 왕과 함께 순장되기도 했습니다. 초기 역사학자들은 누비아를 이집트의 아류 정도로 폄하했지만 이는 엄청난 오해입니다. 누비아는 공식적인 왕국이 되기 전부터 자신들만의 언어와 신, 그리고 권력 중심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쪽 이웃에게 문명화된 원시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강가에 정착한 세련된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의 예술과 건축은 이집트와는 다른 독자적인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이집트의 지배가 시작된 것은 갑작스러운 폭풍이라기보다는 서서히 밀려드는 조수와 같았습니다. 이집트 고왕국 시대에 이르러 그들은 하누비아 지역에 영구적인 주둔지를 마련하고 금과 기타 물품의 흐름을 통제했습니다. 이집트의 기록은 정복을 이야기하지만 고고학은 저항과 협상, 통혼과 무역 파트너십이 공존했던 복잡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누비아인들은 조용한 회복 탄력성으로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문화의 영향 속에서도 자신들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누비아의 장인들은 이집트 양식에 자신들만의 모티프를 결합하여 우아하면서도
명백히 남부적인 특성을 지닌 공예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전사들은 궁술뿐만 아니라 끈기로도 명성을 떨쳤고 자존심 강한 이집트인들조차 누비아 병사들을 고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많은 누비아인들이 이집트 군대의 용병으로 복무했으며 일부는 왕실 경호원, 경찰, 심지어 정부 관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종교 또한 나일강을 따라 오르내렸습니다. 누비아인들은 자신들의 신을 섬기면서도 이집트의 신, 특히 아문 신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문 신앙은 훗날 이집트 본토에서 쇠퇴할 때조차 누비아의 신전에서 더욱 번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누비아는 이집트의 침략을 흡수하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돌려주었으며 마침내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한때 남쪽을 바라보며 금과 병사의 공급처로만 여겼을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그들은 남쪽에서 자신들의 왕관을 쓴 새로운 파라오가 등장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1700년경 나일강의 제3대폭포 근처 언덕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본다면 당신은 실로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넓은 평야에 펼쳐진 도시 케르마는 당시 고대 세계의 그 어떤 수도와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보리밭이 바람에 물결치고 거대한 소 우리에는 아름다운 긴 뿔소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을 사로잡는 것은 그 중앙에 우뚝 솟은 거대한 진흙 벽돌 구조물, 오늘날 서부 데푸파라고 불리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신전이자 요새였고 그 존재만으로도 케르마가 단순한 도시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케르마는 최초의 중앙집권적 누비아 왕국의 심장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케르마는 힘과 세련미 면에서 이집트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케르마가 더욱 놀라운 점은 이집트로부터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북쪽 이웃을 모방하며 자신을 정의하는 문명이 아니었습니다. 독자적인 건축 양식, 종교의식, 그리고 뚜렷한 물질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토기는 검은 광택이 날 때까지 닦아내어 오늘날 현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나 볼 법한 금속성의 빛을 냅니다. 그들의 장례 전통은 정교했으며 왕이 죽으면 수많은 신하와 가축들이 함께 순장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왕이 단순한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신과 인간을 잇는 중재자이자 사후 세계에서도 거대한 가소를 거느려야 하는 존재로 여겨졌음을 보여줍니다. 정치적으로 케르마는 나일강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며 아프리카 깊숙한 곳까지 뻗어나가는 무역로를 장악했습니다. 기린꼬리, 표범 가죽, 흑단 등 이국적인 물품들이 케르마를 통해 오갔고 무엇보다 누비아의 가장 탐나는 자원인 금을 수출했습니다. 동쪽 언덕의 풍부한 금 매장량 덕분에 케르마는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당시 이집트 중왕국의 기록들은 남쪽의 엄청난 부에 대한 부러움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는 필연적으로 케르마를 이집트의 무역 파트너이자 동시에 위협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집트가 강성했던 시기에는 파라오들이 남쪽으로 군대를 보내 요새를 짓고 금 무역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가 제2중간기와 같은 혼란에 빠졌을 때 상황은 극적으로 역전되었습니다. 케르마의 왕들은 이집트 북부를 장악한 힉소스인들과 동맹을 맺고 상이집트를 침공했습니다. 잠시나마 케르마는 나일 계곡의 지배권을 놓고 다투는 진정한 경쟁자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순간은 갑작스럽고 끔찍한 힘에 의해 막을 내렸습니다. 힉소스인들을 몰아내고 이집트를 재통일한 테베의 파라오들은 자신들의 적을 도왔던 남쪽의 왕국을 잊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1500년경 투트모세 1세는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복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전면적인 침공이었습니다. 이집트 군대는 케르마를 휩쓸었고 도시는 약탈당하고 파괴되었습니다. 최초의 위대한 누비아 왕국은 한때 위협했던 바로 그 힘에 의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직선으로 흐르지 않으며 패배가 끝을 의미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케르마는 파괴되었지만 그 유산은 살아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집트와 당당히 맞섰던 통일되고 강력한 누비아 왕국에 대한 기억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은 훗날 나파타와 메로에의 모래 위에서 일어설 새로운 지도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은 언젠가 이집트와 대등해지는 것을 넘어 이집트를 지배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케르마의 파괴 이후 이집트는 누비아를 단순한 복수를 넘어 제국의 일부로 흡수하려는 체계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500년 동안 지속된 완전한 식민지화 정책이었습니다. 이집트 관리들이 파견되어 누비아를 통치했고 세금을 징수했으며 이집트의 신, 특히 아문 신을 모시는 신전들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문화적 지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누비아인들은 적응하고 흡수하며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지배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 땅에 살며 밭을 갈고 소를 키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집트 신전에 다녔고 이집트 군대에서 복무했으며 심지어 식민 행정관료로 출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속으로 오래된 자신들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누비아 사회는 완전히 이집트화되지도 그렇다고 순수한 토착 문화로 남지도 않은 독특한 혼합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신 아문을 받아들였지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섬겼습니다. 훗날 그들도 피라미드를 지었지만 이집트의 것보다 더 작고 가파른 그들만의 스타일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점령의 도가니 속에서 태어난 하이브리드 문화는 언젠가 옛 주인을 뛰어넘을 만큼 강력한 문명으로 성장할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집트가 누비아를 지배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금이었습니다. 누비아의 금은 이집트 신전의 재정을 충당하고 군대의 급료를 지불했으며 신들의 조각상을 도금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집트 제국은 여러 면에서 누비아의 광물 자원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통제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는 누비아라는 개념 자체를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세금 징수원과 신전의 행렬이 미치지 않는 깊은 마을에서는 옛 관습이 살아남았습니다. 소는 여전히 신성한 위치를 차지했고 지역 방언은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누비아의 정체성은 제국주의 선전의 행간, 조용한 공간 속에서 끈질기게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국이 그렇듯 이집트의 힘도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11세기경 이집트 신왕국이 내부 부패와 외부의 침략으로 쇠퇴하자 그들은 서서히 누비아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둔군은 줄어들었고 신전은 방치되었으며 세금 기록은 수집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시스템 안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았던 누비아의 지방 지도자들은 점차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식민지였던 곳이 수상할 정도로 다시 왕국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집트의 오랜 식민 통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집트는 누비아인들에게 파라오처럼 통치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비문을 새기는 법, 신전에서 신을 섬기는 법,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짓는 법, 그리고 국가를 조직하는 법을 말입니다. 누비아인들은 그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기억했습니다. 자신들의 과거,
자신들의 땅, 그리고 자신들의 힘을. 마침내 이집트가 힘을 잃고 관료들이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누비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추고 기다렸다가 조용히 자신들의 것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9세기 이집트의 마지막 주둔군이 철수하고 누비아의 신전들이 먼지와 새소리로 채워질 무렵 미묘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비아인들은 이집트인들이 오기 전의 과거로 단순히 회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와 이집트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결합하여 미래를 재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나파타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나파타 옆에는 제벨 바르칼이라는 평평한 정상을 가진 신성한 산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곳을 아문 신의 남쪽 거처라고 믿었고 거대한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떠났을 때 그들은 돌과 버려진 의식뿐만 아니라 국가 종교의 골격과 신성한 왕권의 도구들을 남겼습니다. 누비아인들은 바로 그 공간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사상적으로 되찾았습니다. 나파타는 종교적 수도로 시작했지만 종교에서 정치가, 정치에서 힘이 나왔습니다. 알라라 왕과 같은 초기 지도자들은 단순히 소와 같은 부만으로는 주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식 통치술, 즉 상형문자로 이름을 새기고 피라미드를 짓고 파라오처럼 이중 왕관을 쓰는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누비아 땅의 중심을 둔 누비아의 우선순위에 따른 왕국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그들의 후계자인 카슈타 왕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로 쳐들어간 것이 아니라 외교와 신앙의 이름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을 아문의 신의 아내라는 막강한 종교적, 정치적 직책에 앉혔습니다. 이 우아한 수를 통해 그는 이집트 국가에 상징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것을 점령했습니다. 쇠락해가던 이집트 남부의 테베는 저항하기는커녕 마침내 질서를 바로잡을 사람이 나타났다는 듯 안도하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쿠시 왕국은 자신들을 찬탈자가 아니라 이집트가 잃어버린 신성한 질서를 회복하는 자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들은 나일 계곡에서 유일하게 아문 신에 대한 모든 의식을 제대로 수행하는 마지막 통치자들이었습니다. 나파타 근처의 엘쿠르 왕실 묘지에는 최초의 누비아식 피라미드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의 피라미드처럼 거대하지는 않았지만 더 작고 가파르며 친밀한 느낌을 주는 형태였습니다. 이처럼 쿠시 왕국은 여러 문화 코드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힘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언어를 말하면서도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대 세계의 힘의 균형을 바꿀 대담하고 전례 없는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분열과 내전으로 신음하던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나파타의 궁전에서 쿠시의 왕들은 북쪽의 소식을 들으며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전과 금, 그리고 아문신의 가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기원전 8세기 이집트가 여러 도시 국가로 분열되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카슈타의 뒤를 이은 피의 왕이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통치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승전비라는 상세한 기록을 남겼는데 여기에는 기원전 730년경 그의 이집트 원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에는 자신을 이집트의 질서, 진리, 정의의 원칙인 마아트의 수호자라고 여겼습니다. 그의 원정은 정복 전쟁이 아니라 타락한 이집트를 정화하는 성스러운 임무였습니다. 그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북상했고
도시들은 차례로 항복했습니다. 그는 고대 이집트의 중요한 수도였던 멤피스를 포위하고 함락시킨 뒤 그곳의 지도자들을 반역죄가 아니라 말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꾸짖었습니다. 이 기록은 피에가 자신을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게으른 관리인들에 의해 더럽혀진 신성한 전통을 복원하는 개혁가로 보았음을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피에는 이집트를 정복한 후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충성맹세를 받고 신전의 질서를 바로잡은 뒤 수백 킬로미터 남쪽에 있는 자신의 수도 나파타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이집트라는 개념을 믿었지 그 왕자가 주는 안락함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로써 역사가들이 이집트 제25왕조, 즉 검은 파라오 왕조라고 부르는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나일 계곡에 새로 나타난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케르마,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어져 온 전통의 계승자들이었습니다. 그의 후계자들은 더 실용적이었습니다. 샤바카와 같은 왕들은 이집트 왕자를 공식적으로 차지하고 쇠락해가던 기념물들을 복원하고 신전들을 재건하며 이집트의 안정과 자신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시기 조각상들은 둥근 뺨과 도톰한 입술, 곱슬머리 등 그들의 누비아적 정체성을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람세스와 투트모세의 조각상 옆에 선 그들의 조각상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파라오다. 하지만 이집트를 통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북동쪽에서는 아시리아 제국이 무서운 기세로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잔혹하고 효율적인 아시리아인들에게 누비아 왕조의 존재는 위협으로 비쳤습니다. 오래된 이집트의 질서와 세계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군사기계 사이의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충돌이 있기 전 쿠시 왕조는 이미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흐름을 역전시켰고 한때 누비아를 지배하는 데 사용되었던 문화적 상징들을 부흥의 도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25왕조의 가장 위대한 건설자이자 마지막 불꽃은 타하르카 왕이었습니다. 그는 기원전 690년경 왕위에 올랐을 때 수많은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의 카르나크 신전과 누비아의 제벨 바르칼 신전을 확장하고 새로운 신전들을 세웠습니다. 그의 비문들은 단순히 승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홍수를 다스리고 풍년을 기원하며 백성을 보호한 왕의 책무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의 치세는 아시리아와의 전쟁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시리아의 침공을 막아냈습니다. 성경의 이사야서에도 그의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 그는 나일강을 넘어 국제 무대에서 아시리아에 대항하는 저항의 중심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의 두 번째 침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기원전 671년 멤피스가 함락되고 타하르카는 남쪽으로 후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재정비하여 반격에 나섰고 몇 년간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아시리아의 압도적인 힘 앞에 쿠시 왕조는 이집트에서 완전히 물러나야 했습니다. 타하르카는 통일된 나일의 꿈이 꺾인 채 누비아로 돌아와 기원전 664년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승리로 끝나지 않았지만 붕괴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두 왕국을 다스렸고 세계 최강의 제국에 맞섰으며 이집트 예술의 마지막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검은 파라오들은 이집트를 단순히 통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게 스스로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밀려난 쿠시의 왕들은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더 남쪽, 나일강의 제5와 제6 대폭포 사이에 위치한 메로의 지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곳은 더 비옥하고 철광석이 풍부했으며
무엇보다 이집트로부터 안전할 만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도 이전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파타는 여전히 종교적 중심지로 남았지만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는 서서히 메로에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메로에에서 나일 계곡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문명이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의 영향은 여전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메로의 왕국은 케르마와 나파타의 유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자율성과 창의성, 그리고 지역적 자부심을 더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문자 체계인 메로의 문자를 만들었고 철기 산업을 발전시켰으며 붉은 벽돌과 돌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더 이상 망명한 파라오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누비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한 것입니다. 메로에의 피라미드들은 여전히 세워졌지만 그 양식은 이집트와는 다른 더 작고 가파른 독특한 형태였습니다. 신들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이집트의 아문신과 이시스 여신은 여전히 숭배되었지만 사자머리를 한 전쟁의 신 아페데막과 같은 메로의 고유의 신들이 부상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칸다케라고 불리는 여왕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 역사 속 선덕여왕처럼 메로의 칸다케들은 단순한 왕비가 아니라 아들과 공동으로 통치하거나 단독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심지어 군대를 이끌었던 강력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메로의 사회가 여성의 힘을 존중하고 제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기원전 1세기의 칸다케 아마니레나스입니다. 로마가 이집트를 막 합병했을 때 그녀는 로마 영토를 침공하여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동상머리를 잘라와 신전계단 아래에 묻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자신들의 발밑에 짓밟히기를 바라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로마의 반격이 있었지만 그녀는 끈질기게 저항했고 결국 로마로부터 공물을 면제받는 등 놀라울 정도로 유리한 조건으로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메로에는 전사여왕의 나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메로에는 철기 생산의 중심지였습니다. 도시 주변에는 재련 과정에서 나온 엄청난 양의 찌꺼기가 산처럼 쌓여 있어 고고학자들은 이곳을 고대의 버밍엄이라고 부릅니다. 이 철기 기술은 농업 생산력을 높이고 군사적 우위를 제공했으며 홍해와 인도양까지 이어지는 광범위한 무역망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친 번영에도 서서히 쇠퇴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철기 생산을 위한 무분별한 벌목은 산림을 파괴하고 토지를 황폐화시켰습니다. 세계 무역의 중심이 나일강에서 해상 경로로 옮겨가면서 메로에는 점차 고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기 4세기경 동쪽에서 새로 부상한 악숨 왕국의 침략을 받으면서 메로에의 영광은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도시들은 버려지고 신전은 침묵에 잠겼으며 메로의 문자는 해독되지 않은 채 잊혔습니다. 하지만 누비아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유산은 그 땅에 남아 새로운 왕국들로 이어졌고 오늘날 수단의 사람들의 피와 문화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고대 누비아의 역사는 위대한 문명이 반드시 거대한 기념물이나 정복의 역사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힘은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변화에 적응하며 끈질기게 살아남는 회복 탄력성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집트의 그늘 아래서 시작하여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고 마침내 자신만의 독자적인 문명을 꽃피웠던 누비아. 그들의 이야기는 시간의 모래 속에 묻혀 있었지만 결코 잊혀서는 안 될 인류 역사의 위대한 한 장입니다.